자, 용도 지역 지정 특례까지 했고요. 이제 52쪽에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들어갑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인데 크게 세 가지 행위 제한을 얘기합니다. 건축 제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이제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고요. 최대한도를. 이것이 지역의 행위 제한 한번 이 세 가지로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는 어디까지 해서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은 양은 많은데 시험에는 요것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작년에는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례적이고 보통 여기서 매번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상하게 작년에 여기 어려운 부분에서 쉽게 냈고 상대적으로 쉽게 냈고 이 부분에서 아주 까다롭게 냈고 평상시와 달리. 근데 항상 평상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중요성에 따라서. 자, 우리 건축 용도 제한에서는 지금 건축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알 수가 있느냐? 건축 제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원칙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에요. 지금 국회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국토계획 및 이원화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쭉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펼쳐놓고. 기본서로 따지면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그 법조문 그걸로 따지면 만약에 제대로 표현한다면 깨알 같은 것으로 한 20 몇 페이지가 될 거예요, 이게. 네, 영의 내용이. 나중에 펼쳐보고 보는 거고 그 일부만 나중에 제가 느낀 점에서 조금 해드려요.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로서 개별 법률, 특별법에 의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뭘 지을 수 있다고 보신다면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구별하시면은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법을 봐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개별법이 어느 때 적용되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게 0이고 0의 내용은 나중에 드립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3번의 1번이 건축 제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원칙이 대통령 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0으로 통일적으로 합니다. 자,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줄이면 건축 제한. 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 방가리 2번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특례. 다음 경우에 건축물 그 밖에서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이제 0이 아니고 개별법이 정하는 예외인데 1번 칠학지구, 1-2 개발진흥지구, 1-3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각각 그 목적 범위에서 0으로 정한다. 이거는 이 지구인데 이 지구 세 가지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지 불문하고 이 지구에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따로 0으로 정한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이제 그 0을 봐야 되는 건데 형은 2번 보시면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공단지만 그렇습니다. 역시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아까 제가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 중에서는 국가 일반 도시 첨단까지였잖아. 그죠? 그거는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니까 도시 지역에 대한 0에 나와 있는 행위 제한을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농공단지만 도시적으로 의제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여기를 정하고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얼른 여기다가 무슨 느낌 가지고 이렇게 별을 여기다가 얼른 치셨나? 별 치시는 분은 아주 중요해 보여 이게? 응? 제가 뭘 그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했나? 에이 뭘 그렇게 들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시험에 나올 확률? 하여튼 별표 하나같이는 없어요. 요거는 뭐가 굳이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차라리 동그라미 3, 4번 이것도 뭐
이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이 아주 이런 것에 민감해서 척척척 하는데, 요거를 체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성격이 드러나요. 각 색깔별로 쫙 칠하고, 줄 작아가지고 싹 싸가지고 멋지게 싹 긋고,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성격이. 설거지 할 때도 뽀득뽀득하게, 그죠? 착착 정리해놓죠, 집에서. 빨래를 착 걷으면 싹 개서, 깔끔하게 개서 놓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그냥 깔끔하게. 막 어디 뭐 여행 간다라면 이제 한 화장을 한 1시간 하고, 다른 준비해서, 그죠? 한 2시간 준비하고 막. 실제 있죠, 여기도. 저는 여행 간다면 준비 몇 분 할 것 같아요? 1박 2일 정도, 2박 3일로 간다면.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분? 10분이면 이제 머리 감고, 화장하고, 로션 바르고, 그러니까. 면도하는 게 있잖아, 면도하는 거. 그래서 말리고서 딱 하면 한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제 와이프는 2시간 넘지. 빨리 가자고. 뭐, 다 됐다. 뭐, 다 된 게 뭐, 시간이 그렇게 항상 걸려. 성격 타진 것 같아, 성격 타. 저는 공부할 때도 이 체크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런 거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도 사시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제 책은 보면 참 부실해. 뭐 체크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기본상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한 번 풀면 됐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랬더니 저는 볼 때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체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이해 위주로 자꾸 강의하는 거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넘어가, 그 부분은. 항상 왜 이 결론이 이렇게 생기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니까. 뭐 그래서 그렇지 다른 체크는 안 해. 그 대신 한 번 보면 다른 사람보다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느린데 그게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제 더 기억이 오래 가고 더 정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 볼 때도 굉장히 느려요, 만화책도. 그래서 요새는 뭐 갈 시간도 없어 못 가지만, 만화방에 간다 하면 그 전에 뭐 1시간에 뭐 1,500원, 2,000원 되고 막 보잖아요, 그죠? 친구랑 가면 시간당 끊으면 저는 참 불리해. 그 친구는 뭐 1시간에 막 뭐 10권을 막 봐. 저는 1시간에 그 1권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권으로 끊는 게 훨씬 그런데, 또 권으로 계산해 주긴 미안해갖고 그냥 시간 끊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시간이 많이 보는 사람에 유리하잖아요. 근데 만화책 볼 때도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그냥 상상이 되면서 막 이렇게, 여기서만 어떻게 되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보거든? 그러니까 참 느린 것 같은데. 그 대신 뭐 하나 읽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쫙 한다라면 이제 세세한 얘기까지 할 수가 있지. 보통 줄거리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무협지 본다면, 그죠?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보시죠? 쫙 그 줄거리만 쫙 보면서 쫙 하잖아. 저런 뭐 기현을 탁 만났는데 뭐 갑자기 뭐 20년 내공을 얻었다. 이 정도 가치가 20년이 될까? 이 정도 기억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체크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저랑 다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자, 동그라미 3, 4번이 하여튼 뭐가 중요한지 여기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마음껏 하세요. 내가 뭐 체크하는 거 뭐라 하는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약서에서는 별표 하나, 둘, 셋이 이제 이 객관적인 검증에 의한 별표 하나, 둘, 셋이 돼 있어요. 요약집 나중에 나갈 때 보면 뭐가 중요한지 다 강약이 다 표시가 돼 있다고, 거기다가. 별표 없는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있는 것도 있고. 자, 동그라미 3, 4번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 3, 4번은 우리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이 있고,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같은 데, 그죠? 이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 있고, 그 땅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의 행위자를 따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제를 바꿔서 많이 틀리게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지
특법에 의한 건 농업진흥지역 있잖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여기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지법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해행위제한이 적용되지 농지법 규정에서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 그때 그 법을 따르겠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보호할 것들이 열거됐었죠,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여러 가지 땅들, 전문적인 땅들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 이 특별법도 외울 필요 없어요. 비슷한 법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건지 전제 조건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돼. 잘 안 나오지만 나와도 그러면 돼. 자, 3번에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도 여기 들어갈 땅이잖아요. 산지관리법, 초지에 대해서 초지법.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초지도 초지법이라는 다른 특별법이 없었다라면 이게 농지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지가 풀을 재배하는 것이라. 근데 초지법이 있어서 따로 떨어져 나왔지 농지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다른 지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다 보존할 땅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 전제가 돼 있고, 자연공원법에 한 공원구역? 아니,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땅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비슷한 자연공원법을, 수도법에 한 상수원 보호구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잖아. 수도법을,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된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 천연기념물, 이것도 다 보존할 것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문화재 보호법을,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련하는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잖아. 역시 보호할 땅이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비슷한 법인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련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역시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방가로 3번이 0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0에 나와 있는 그 행위제한 내용인데, 자, 넘겨보세요. 제가 대표적인 거 이제 2가지 유형만 이렇게 적어놨지, 이걸 다 쓰면은 이게 20몇 페이지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저는 그냥 생략해놨죠.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업무를 보신다면은 국계법 시행령 찾아 들어가면 별표 1에 각 지역별로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쭉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을 수 있다면 거기에 정해진 것만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없다면 없는 것은 못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펼쳐놓고 보는 건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55쪽에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수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만 갖고 왜 그런지 조금 이해시키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갔는데 이제 이 중에서 작년에 너무 이게 쉽게 나온 거지. 아파트 갖고, 2번째 아파트 갖고 물었으니까 나중에 이해시킵니다. 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쪽에서 나왔을 때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의 건폐율, 이거거든요. 건폐율인데, 이건 거의 매회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많은 숫자가 나오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방가로 1번에서는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분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에요. 건축 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에서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입니다. 연면적 비율이에요. 곱하기 100해서 자, 우리 요 개념들은 다 건축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요거 포함해서. 국계법에서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념이 나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 대충 보시면 우리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축 면적은 높이랑 상관없이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그렇잖아. 건축법에서는 건축의 외벽이 없잖아요. 외곽, 기둥,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넓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넓게를 결정하는 게 건필이 되고, 100을 넘길 수 없다 그랬죠? 땅을 벗어나서 건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용적률에서 나오는 대지 면적의 연면적 개념은, 자, 우리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연면적 개념이라는 것이 각 층마다 있는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닥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에요. 1층 바닥 면적 얼마, 2층 바닥 면적 얼마, 3층을 일부 나눠서 쓰고 있다면 요 일부 바닥 면적 얼마, 일부 바닥 면적 얼마. 각 층마다 또는 그 일부마다 계산들은 이것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을 쭉 합친 것이 연면적이다. 뻗을 연자. 아래에서 위에까지 쭉 뻗은 면적 합친 거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대지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 높이를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얼마나 높게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이라 건필 둘 다 가격에는 셋 다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에는 이게 직접 더 많이 미치지. 이게. 건필은 100을 넘길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용적률은 법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현재는 1500%가 최대치야. 1500%. 그럼 대지 면적이 15배까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거 최대한도로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거 하기 전에 요 식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식은 공법에서는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가끔 등장해요. 그런데 가끔 등장할 때 주로 이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땅을 준 상태에서 건폐 건율 최대한도는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땅도 주어져 있고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건폐율 최대한도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산식 갖고서 요거 계산할 때 쓰죠. 건축 면적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연면적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구하라. 그럼 이 식에서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대지 면적에다가 건폐율 최대치를 곱해주면 나오죠. 이 둘을 곱해주면 건축 면적 나오지 않습니까? 연면적이라면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최대치를 곱해주면 나오. 이런 식으로 계산문제 쓰이는 건데 참고로 뭐 잘 물어보진 않지만 최대 확보선 층수로 계산하라. 층수. 이 개념상 대지는 똑같기 때문에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최대 층수는 나오는 거예요. 대지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 면적 가지고 어느 정도만큼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층수. 예를 들어 뭐 건폐율이 200%, 건폐율을 용적률을 200%로 지으면서 건폐율은 50%로 해서 건폐율 50%, 용적률 200%로 짓는다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여튼 이 최대한도는 이렇게 계산해 쓰는 건데 최대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0으로 정하고 0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도심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지방의회가 입법한 걸 조례라고 하기 때문에 3단 거쳐 이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의 건폐율 한도를 보고 싶다면 조례를 직접 찾아보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조례를 찾아보면 돼요. 그냥. 요새 얼마나 검색이 잘 되게 돼 있습니까 요새. 예를 들어 이곳에 있는 땅이다. 이곳에 광명시 있는 땅이다. 그러면은 광명시 도시군계획 조례 딱 검색하면 딱 뜹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광명시에 있는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법령에서 정해진 최대한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 시험에서는 요거 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이걸 봐야 되고 즉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0에 따라 나눠졌다? 그럼 법 범위 내에서 다시 0에 따라 최대한도가 정해지고 이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이 정도만 해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0까지 해서 완성을 할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건폐율 최대치를 항상 이 그림에다 하세요. 이 그림에다가. 제가 이렇게 떠올려 놓으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다가 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 자, 두 가지 전제 조건. 첫 번째는 근린과 유통 크기 순서 바뀐다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요게 제일 요거보다는 싸니까. 건폐율 크기에서는 요게 앞에 나오고 요게 뒤에 나옵니다. 크기에서 바뀐다는 전제 조건 하나와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항상 같은 크기인 거를 일단 정리를 해놔야 돼. 전제 조건으로서. 자, 우리 보존할 땅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직이 낮을 텐데요. 여기에 준하는 보전관리와 농림직도 낮을 텐데 여기에 준하는 생산관리. 지금 체크한 보생농자 네 가지는 건폐율에서 항상 같은 크기이고 보존을 통해서 녹지지역 세모표시 녹지지역은 세모표시하는 것이 건폐율에서는 5가지가 같은 크기지만 용준율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그냥 세모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이렇게 보통 해놓는데 제가 색깔별로 다 표시를 하면은 자 우리 건폐율은 이제 노란색으로 용준율은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그럼 건폐율 같은 크기인 것은 녹지에다가 자꾸 입에 붙여놔야 돼 이거는. 건폐율 같은 크기가 뭐라고요? 녹지 보생농자. 용적률에서 같은 크기는요. 일단 요거부터 해두세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좀 따야 돼요. 그러니까 보생농자는 다 어제 똑같은데 이제 녹지가 끼어서 5가지냐? 4가지냐? 이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문제예요. 초기부터. 다음 중 건폐율의 크기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 다음 중 건폐율의 크기가 다른 하나. 5가지 중에 4개 집어넣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찾게 만드는 이런 식의 문제. 대비. 이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해 두시고 이제 이 건폐율의 법에 의한 숫자, 법에 의한 숫자, 용전율 해놓고 0은 생각해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온 대로 한다면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짜 그냥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외워버리는 거는 초암기 천재만이 가능해요. 그거는 무식한 방법이에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자, 우리 건폐율의 법에 의한 최대한도 생각나세요?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했던가? 이거 외우기도 좋단 말이에요. 일단 4가지 외워두고 이걸 적용을 하시라고. 다 외우는 게 아니고. 20, 40, 70, 90, 20, 40, 70, 90 중에 하나니까 건폐율은 100을 못 넘기니까 2, 4, 7, 9, 2, 4, 7, 9, 2, 4, 7, 9 24침센터 전화번호로 딱이라 그랬잖아. 2, 4, 7, 9 네? 그럼 이 중에 해놓고 이제 찾아보시라고 이제 아까 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법률에 한답니다. 법률에 한도 0 말고 제일 비싼 곳이 90% 제일 높은 것이겠지. 어디예요? 상업지역이 90%가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20%짜리는 어디겠습니까? 보생농자, 녹지 보생농자 같은 크기고 써먹어야지. 녹지와 보생농자 지금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요것이 다 20. 그러면 이제 보존할 땅에서 뭐가 남아요? 계획관리가 남으니까 이것이 40. 됐어. 24.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주거와 공업이 남으니까 이것이 70이다. 7 하나 남잖아. 이게 이사 친구 완성이거든요. 이사 친구 중에 찾는다. 다시 한번 90%라면은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제일 낮은 20%짜리라면은 녹지와 보생농자. 이번엔 보존할 땅 중에서 혼자 남는 계획관리가 두 번째 큰 40이 될 수밖에 없고 24. 나머지 개발할 땅에서 주거 공부에 남으니까 혼자 남은 70. 이사 친구 완성. 자, 용적률 법에 의한 한도 해봅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해야 돼요. 왜 이건 아까처럼 이사 친구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아. 일단 제일 높은 거 1500짜리 기억하시고 제일 낮은 것은 80. 일단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해놓고 나머지 중에서도 100짜리도 있고 400도 있고 500도 145 100에다 400 더해서 500 됐네. 합이 1000이고 145 80, 1500, 145 중에서 찾아야 돼요. 1500짜리는 어디? 상업지역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1500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80%짜리라면 4가지만 이제 같은 크기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고 4가지 체크해 놓은 것이 제일 낮은 80이다.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145 중에 찾으면 되는데요. 녹지와 계획관리 둘이 이번엔 남잖아. 보존할 땅 중에서 보존농자가 80이니까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는데 이것이 145 중에 10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거와 공업이 남는데 아까 어디가 더 비싸다라고 했어요?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500이 될 수밖에 없고 공업이 400이 될 수밖에 없고 145 완성. 이렇게. 요 정도 숫자까지는 낸 적이 있어요. 직접. 드물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용적률은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제일 큰 1,500, 제일 낮은 80은 보생농자. 그럼 보존을 따라서 녹지랑 계획관리 남으니까 이것이 100, 400, 500 중에 주거가 500, 공업지역이 400 했어요. 자, 이제 건폐율 다시 들어갑니다. 건폐율. 영해안 한도, 영해안 한도. 법은 지금 다 외워놨는데, 영은 간단하게 이 주상 두 군데서만 달라진다는 이런 느낌 표시를 해두시고, 요 아래는 법령 똑같으니까 주상 두 군데서만 신경 쓰시되, 주거지역이 70이라면, 요것이 0에 따라 세분이 되면 이 최대치인 70은 이 세분된 건 중에서 제일 비싼 곳에서 받겠죠? 최대치?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준주거가 70이 되겠지, 그럼. 최대치는 여기서 나옵니다. 70. 여기가 제일 비싸.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 그랬죠? 60, 50 이렇게 줄어든다 보시면 돼. 최대치 70을 받아서 일반 60, 자정 50으로 줄어들되 일반 중에서 3종 일반은 요건 따로 50이다. 특이한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 요게 특이해서 요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요거 할 때. 아니 오히려 1, 2, 3종 중에서 3종 일반이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일반 주거 중에 제일 떨어지느냐. 용적률은 제일 커요. 중고, 중증주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은 제일 높아. 그런데 높게 짓는 것만큼 오히려 건폐율은 낮춰서 대지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 높은 건물 들어서는 것만큼 그런 취지로 특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70, 60, 50 떨어졌는데 3.1만 특이하게 따로 50이다. 1, 2종 그대로 60. 1, 2종은 50. 이 아래 똑같아요. 공업이 아까 70이라 그랬잖아요. 나눠줘도 이거 다 70이야. 이거 다 20이고. 요 아래에서 이제 조례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상에서만 신경 쓰. 상업하지도 않았네 아직. 아이고 이거 하고서 그냥 넘어갈라 그랬네.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 중심 90을 받겠죠. 일반 80 줄어듭니다. 그리고 순서 바뀐다는 표시를 해놨는데 항상 처음에는 겁이 없어요. 처음에는 겁이 없어요. 모를 때 용감하잖아. 모를 때. 그래서 요거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 바뀌어가지고 겁 없이 그냥 대들죠. 일반처럼 일반에게 똑같이 80 맘먹습니다. 이때 혼나고 용지수는 확실히 밑에 들어가. 처음이라 지금 80 맘먹고 요거 70이 됐다. 이게 끝이거든요. 90, 80, 80, 70. 자, 이제 제일 복잡한 숫자. 0에 의한 용적률 한도란. 지금까지는 다 최대치만 적여놨잖아요. 그런데 0에 의한 용적률 한도는 왜 숫자가 복잡하냐면은 최소 최대치를 적여놨어요. 범위를 정해놨다. 범위를. 최대치만 아니고. 예를 들어 중심 상업이 보면 400 이상 15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범위 정해놨거든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다 최소, 최대 얼마, 제일 복잡해.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이 0에 의한 용적률 숫자 자체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를 물어봤느냐? 숫자 몰라도 맞추는 크기 순서 비교하는 걸 물어봤어요. 잘 냈는데 크기 순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용적률의 0에 의한 한도는 숫자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단지 저는 일단 크기 순서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 차원에서 최대치만 써놓을 거예요. 최소치는 안 쓰고 최대치만 갖고 이제 크기 순서를 써놓을 텐데 그걸로 이제 순서 기억하시로 써놓는 거예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된다 그랬어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순서는 아셔야 돼. 자, 제일 큰 순서부터 합니다.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중심이 제일 크겠죠? 숫자 우리 없이 해볼까? 이거 다음은 어디가 커요? 이거 다음엔 어디가 커요? 일반. 그 다음에는 유통. 그 다음엔 요 순서 묻는 것도 낸 적이 있어. 아주 쉽죠? 이 순서 묻는 것도 있었다니까? 요거 다음엔 어디가 커요? 그 다음에 어디가 클까? 준주거? 500, 1500 다음에 큰 게 500을 받는 게 준주거일 테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 다음엔 어디가 클 것 같아? 3종 일반? 여기서 갈림길에서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얼른, 자, 제가 다시 하고. 자, 큰 순서부터 이제 할 거예요. 편의상 쓸 겁니다. 제일 큰 중심 상업이 1500. 최소치는 안 쓰고 1500까지 보이는. 단위가 커서 200씩 줄어들거든요. 1300까지 오는 일반, 그 다음 크기는 1100까지 보이는 유통, 그 다음에는 900까지 보이는 근린이고 당연히 이거 다음에 여기가 와야죠. 요거 다음에 큰 게 500을 받는
준주거가 그 다음 크기인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여기서 주의하시면 되는데 같은 준씨 형제 이 둘밖에 없어. 준씨는 준주거 준공업 준씨 형제는 둘밖에 없잖아. 형제라고.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공업이 400이니까 준공업에서 400을 받겠죠. 그죠? 제일 비싸. 그래서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준씨 형제 400을 받는 준공업이 그 다음 크기다. 내려오고 동생집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단 내려오는 이상 볼일 다 보고 지방에서 볼일 다 보고 위로 올라가서 안 했던 일 이 순서로 처리하고 이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400 다음에 350, 300 순서를 따진다면 50이 줄어들어요. 여기 3자와 여기 3에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을 직접 비교하진 않아요. 250, 200, 150, 150 줄어드는 이런 숫자 낸 적은 없다니까요. 근데 편의상 써놨어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요거로만 해도 다 맞춰. 지금까지. 우리가 녹지가 뭐 100까지 법에선 보이는데 이 보전 녹지만 최대치 80 보이고 이거 그대로 100이라 굳이 80까지 보이는 것이 보생농지에다 0까지 고려하면 보전 녹지까지 이것도 뭐 5가지가 같은 크기지만 일단 이 순서로 끝난 거예요. 이것도 해두면 좋지만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주거 다음에 여기서 같은 준씨, 준곡으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일반고, 전용고 해결하고 위로 올라가서 3정부터 위로 가면서 쭉 줄어든다. 끝이에요 이게. 이걸 뭐 무식하게 외웁니까? 끝인데 이걸로. 얼마나 쉬워. 표정이 별로 안 쉬운 것 같은데 아이 쉽게 보시라니까. 자 다시 보여. 아까 제일 싸다 비싸다 그거 적용하면 돼요. 이 평상시에 이렇게 막 해보시 이렇게. 여기 앞에다 이거 딱 띄워놓고 지휘하듯이. 예? 자 해봅시다. 앞에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 근린, 준주거 내려오라고 해서 중급 내려오는 쫙 해결하고 위에 가면서 쭉 손들어야 끝나는 거지. 그죠? 쉬가지고 중심 일반 쫙 내려왔어. 해결하고 싹. 딱 그래.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본다 그러면 인사할 때 하이 이러지 말고 네?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 그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 제가 지금 56쪽에 건필률 뜻도 제가 그냥 설명드렸고 방가로 2번 법의 양것과 방가로 2번에 나온 그 숫자 쫙 나와 있는 거 글쎄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부터 건필 법령 용 해서 이걸 어떻게 순서로 외울 거냐고 그냥 요게 최상입니다. 최선이야 최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여기서 한 번씩 나오다가 작년에 57쪽에는 방가로 3번 특례가 그냥 탁 나와서 아주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작년에 특례가 처음 나왔거든. 이게 건필 특례가 4678하는 특례가. 근데 어차피 이 부분 거의 어렵게 내는 거 여기서 내면 거의 틀려야 되는데 요거에서 아주 쉽게 내는 대신에 요거를 어렵게 냈으니까 그게 그거예요. 보통 여기서 맞추고 여기서 틀려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5, 6월달 강의할 때 요거 나왔던 거 일부는 또 이것도 할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는 갑자기 이렇게 뭐 안 나오던 게 나왔을 때는 할 필요 없는데 건필 유닛처럼 매번 나오는 것이라면 그 특례까지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게 처음 나왔지 대부분 다 이거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해 두시고 특례는 제가 나중에 살짝 할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또 뭐를 할 거냐면 자 그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지역의 행위제한 3가지를 배우셨잖아요. 이건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이 지정 안 됐다 칩시다. 어느 땅이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원래는 지정해 놓으라 그랬잖아. 행정청이 뭐 결정권자가 뭐 술 먹느라고 예를 들어 못했다. 실수로 못했다. 그래서 4개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렇다고 행위제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지 맘대로 다 짓잖아. 큰일 나지 그러면. 행위자를 하긴 하는데 지역이 지정 안 돼 있으니까 이 네 개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거기다 적용을 할까요? 적용하긴 하는데 이거를 보셔야 돼. 네. 자, 도관노 중에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할까요? 그것은 요거 혹시 왜요? 가장 규제가 심하니까 공법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거 어떻게 금방 맞히지 이거를? 이유도 정확합니다. 가장 규제가 심해서.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원리를. 그냥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예요. 아니 그럼 좀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지 왜 자꾸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를 하느냐. 만약에 도시지역의 행위자를 거기다 적용했다 칩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미지정된 경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아요. 지정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관리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제일 일단 이걸 적용해서 풀어주는 상태에서 기초조사에서 다시 용도지역 지정할 때 이렇게 나오면 상견지명이 있다고 보여줘 그대로 쓰면 되지만 만약에 관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미 개발시켜놨는데 어떻게 부셔버려야 되겠죠? 사회적 낭비가 심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 중에 제일 행위자에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적인 행위자를 적용하게 되면 나중에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거 지정되는 거면 그때 가서 기존의 행위자를 여기에 맞게 풀어주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더 지으면 되지. 자원 낭비 없죠? 그래서 일단은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예요. 그게 적용돼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사개지역 중에 지정이 안 돼 있다면 행위자는 하긴 하되 자연환경 보존적인 행위자는 적용한다 보시면 돼요. 제일 싼 것, 사개지역 중에. 건폐를 묻는다면 여기 건폐를 답하시면 된다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세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느 행위제한을 적용하면 될까요? 보존녹지. 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싼 곳이 여기라고 했잖아. 제일 규제가 심한 거. 보존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같은 원리, 같은 논리.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자, 우리 관리지역인데 이렇게 세분이 안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보존관리지. 다른 지역을 적용한다? 틀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59쪽에 4번입니다. 59쪽에 4번에 1번, 양가로 1번, 방가로 1번 보세요. 도관농자 사개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즉 행위제한 세 가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바꾸면 틀리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주로 지정이 안 됐다. 세분이 안 됐다라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에 대한 규정을,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원리 똑같잖아요. 그 아래 것도 합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제가 신경 써서 평소에도 많이 해요. 방향가로 2번 보시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적용 안 되는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럼 도시지역에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관농자 비도시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비도시에 적용 안 되니까 이것도 왜 그런지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양가로 1번보다는 덜 나오지만 첫 번째가 도로법 40조. 숫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내용을 아시면 돼. 이게 접도구역 지정 및 그 행위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접도구역제. 도로법상 접도구역제는 도시지역은 적용이 안 된다. 비도시만 적용이 된다. 자, 이 도로가 있을 때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접도구역제예요. 접도구역제. 접도구역 그대로 분석을 하면 접할 접자 도로도자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이 접도구역이에요.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이 접도구역이에요. 그럼 여기 건축물 지으려고 할 때 이런 건 못 짓게 통제하는 거예요. 도로교통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건축물이 바싹 붙여서 지어질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통제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접도구역 지정돼 있으면 이곳에는 거의 건축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접도구역제예요. 이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표지판으로. 이곳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표시가 막 나와 있어요. 역시 저는 자주 봤어요. 이거 보신 분. 이 표시판. 이 표지판. 봤어요. 오, 자, 제대로 보셨는지, 아니, 이건 좀, 자, 이거 시험 문제 아니니까. 이 광명 시내에서 보셨나요? 어디 저 밖에나 여행하다가 시골에서 제대로 보셨다니까. 안경 안 맞춰도 이제 안 바꿔도 돼. 네,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운전 잘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막 경치 보고 그러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하여튼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이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제대로. 왜? 접도구역제는 어디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지정될 수가 없어요. 비도시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이 되지. 그 접도구역에 건물이 있던가요? 없죠. 이게 왜 이게 필요하면 보통 지정하실 때 왜 도시지역은 적용 안 되냐면은, 이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 땅 가진 사람은 건물 못 지니까 사익의 침해가 크거든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도시지역인데, 여기 이런 도시지역인데 도로 주변에 있는 땅 비싸요, 싸요? 훨씬 비싸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여기 건물을 못 짓게 한다? 만약에 여기 접도구역이 지정됐다고 봐요. 이 큰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여기 못 지을 땅이 돼버려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국민의 재산권을 공유해서 제한할 수는 있대. 제한하더라도 그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정성, 비례성 원칙이 어긋난다고 이러면 위헌이야, 법률 만들어도.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잖아. 평생 돈 모아서 여기 땅 사놨는데 건물 못 짓게 해봐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비싼 땅도 아니고 여기 못 짓게 다른 데 지면 질 때 많아. 땅도 넓고. 그러니까 접도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지만 도시지역은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비싼 땅이라 안 되고 다른 비도시지역은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한번 이제 보실 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저는 여러 번 봤다니까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큰 표지판으로 막 나오는데 뭐. 옛날에 시골에서 보셨다면 그때는 좀 작은 표지판이었고 지금은 좀 더 큽니다. 다 볼 수 있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여자분들이 자주 못 보는 게 주로 그냥 긴장해서 앞만 자꾸 운전해서. 그죠? 운전할 때. 하긴 남녀 차이인가 성격 차이지. 그래서 바둑의 그 유명한 프로기사 얼마 전에 그걸 들었는데 그 유명한 프로기사가 제가 바둑도 좋아하는데 그 프로기사가 이 바둑이 초집중력을 요합니다. 한 수 둘 때마다 몇 수 앞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마추어나 그렇지. 그 사람들은 판 전체를 생각해. 다양한 변화를 엄청 집중해서 본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지 뭐 운전한다 그러면은 앞만 쫙 보고 도로 앞만 보고 초집중해서 운전을 한대. 누가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옆에 사람이 옆에 있다가 말을 걸어도 말도 못 걸게 한대. 집중해야 되니까 두 손 꼭 잡고. 답답한 사람이죠. 자, 접도구역제 두 번째 보세요.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차익세임제. 여러분들이 농지부에서 배우셨던 거. 자, 여러분.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시군면장에서 그 규정이거든요. 요거는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농민이 농사지을 사람이 취득해서 농사진데 써라 그 취지 아닙니까? 자, 도시지역이 개발할 땅이라고 했어요. 이곳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에요? 개발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이지 뭘 생각해요? 당연히 개발할 땅이면 개발해야지. 현재 농지로 남아있더라도 여건이 안 돼서 개발을 못했을 뿐이지 상업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농사 져야 돼요. 상가 건물 짓는데 이용을 해야 될 땅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농민이 취득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할 사람이 농지 취득해서 개발하는 곳으로 써야 되니까 농사 짓는 곳으로 안 쓰니까 농지증 이 8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발급 없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외는 존재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예니까 적용을 한다. 아무리 도시지역이지만 녹지 생각해봐야 녹지. 보존할 땅이잖아. 이곳에 있는 농지라면 농사짓기 좋은 농지야.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뭐 도로 건설한다, 학교를 건설한다,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다라면 순수 농사짓기 좋은 농지죠? 그러니까 농민이 취득해야지. 적용이 다시 된다. 이때는 농지증 받아야 취득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농지라면. 원칙과 예외까지. 자, 용도직은 신경 많이 썼습니다. 10분 쉬시고. 잠깐씩.